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그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조용한 전원주택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소박한 텃밭을 돌보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죠.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만의 쉼터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아마 이런 상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길어진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순히 집을 어디에 마련할지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가 핵심인데요. 한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노후 준비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녀가 어떻게든 도와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 부양보다 본인의 생계와 가정 꾸리기에 급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도 부모 부양은 국가와 사회의 몫이라고 답한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노후에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물론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고향의 시골 마을이 평생의 안식처일 수 있고, 또 다른 분에게는 병원과 문화시설이 가까운 도심 아파트가 최선일 수 있겠지요.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을 찾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는 남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즐거운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 그분은 실제로 도시 외곽의 소박한 아파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큰 병원이 10분 거리에 있고 단지 안에 도서관과 체육실이 있어 외로울 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는 단순한 주거 선택을 넘어 내 삶의 방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데이터로 확인된 현실, 그리고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노후에 진짜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막연히 시골 내려가야 하나, 도시에 남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분명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남녀를 합쳐도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되었죠. 문제는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 긴 시간을 지탱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 준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으로 노후가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자녀 부양을 기대하는 비율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어려우면 자식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지금 청장년 세대는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에 치여 부모 세대처럼 넉넉히 부양할 여력이 없습니다. 즉, 과거처럼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기대는 이제 불가능한 사실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아는 한 70대 지인은 충남 서산으로 내려가 살고 계십니다.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사 조금 짓고 독서 모임 가고 시창작 토론 모임에도 나가다 보니 하루가 금방 갑니다. 결국 노후에 중요한 건 큰 돈을 쓰는 취미가 아니라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면서 성취감을 얻는다. 작은 성공이 쌓이니 하루가 즐겁다. 결국 사람들은 경제적 규모보다 마음이 만족하는 활동을 찾는 것에 해답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을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할 기본 자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토대 위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없다면 그 노후는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이 두 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산 확보, 몰입할 수 있는 취미와 관계망 준비, 자녀 세대가 대신해주지 않는 이 시대에 이제는 내 노후를 내 스스로 설계해야만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로망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골 내려가서 전원주택 짓고 농사 조금 하면서 여유롭게 살자는 겁니다. 실제로 퇴직을 앞둔 분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를 자주 듣습니다. 아휴, 은퇴하면 도시 집은 팔고 땅 좀 사서 펜션이나 작은 농원 운영하면서 살아야지. 마치 정답처럼 여겨지곤 하지요. 하지만 막상 내려가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크게 다릅니다. 첫째, 노동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잡초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만 방치해도 금세 밭을 뒤덮어버리고 작은 텃밭 하나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펜션이나 체험 농원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상 제2의 직업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노후를 즐기려 내려갔다가 오히려 일에 쫓기는 삶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병원만 가까우면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의료시설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대부분 대형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자는 실제로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시작했지만 큰 병원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엔 괜찮았지만 갑자기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 불안이 너무 컸던 거죠. 셋째, 비용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은 물가가 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은 대중교통 잘 돼 있고 물가도 경쟁 때문에 싼데 지방은 수요가 적어서 오히려 물가가 비싸다. 집 관리비, 수리비도 더 많이 든다. 실제로 오래된 시골 주택은 금세 낡아 보수가 자주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여름에는 냉방비가 더 들어갑니다.
오히려 아파트보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낯선 시골에 정착했는데 막상 친구나 지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구독자분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기 고향 읍내 정도면 친구도 있고 병원도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아내가 절대 내려가길 거부한다. 결국 혼자만의 로망으로 끝났다. 혼자 사는 건 외롭고 가족과 뜻이 맞지 않으면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전원 생활은 로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큽니다. 물론 자연 속에서의 삶이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접 농사 짓는 기쁨, 맑은 공기, 여유로운 생활을 진정 즐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진 노후도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준비와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감성보다 현실적 조건을 먼저 따져야 한다. 즉, 내 몸이 버틸 수 있는지, 병원은 가까운지,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전원 생활의 현실적인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도시가 노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의료 접근성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건강입니다. 아무리 자연경관이 좋고 공기가 맑아도 정작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갈 수 없다면 그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곳 1순위는 병원 근처, 2순위도 병원 근처, 3순위도 병원 근처다. 이 짧은 문장이 노후 주거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큰 병원까지 30분 이내라는 조건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둘째, 문화와 여가 시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람은 배우고 즐기고 싶어 합니다. 도시는 이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공연장, 동호회 공간.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다는 건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랑 체육실 덕분에 하루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즉, 도시에는 혼자라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셋째, 교통과 접근성입니다. 도시는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었어. 자동차가 없더라도 이동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는 버스가 하루 몇 대 없고 택시 요금이 오히려 비싸서 이동 자체가 부담이 되곤 합니다. 서울은 몇천 원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지방은 수요가 적어 물가도 비싸고 교통비도 훨씬 든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이 중요해지고 도시는 그 점에서 유리합니다. 넷째, 세대가 섞이는 활력입니다. 실버타운처럼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공간은 처음엔 편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큰 고립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복합 개발된 주거단지, 세대 혼합형 커뮤니티가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60대 중반의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한 지인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합주 단원은 20대, 30대가 대부분인데 오히려 편하다. 나이로 줄 세우지 않으니까 관계가 수평적으로 흐른다. 노후에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세대 간의 건강한 교류입니다. 다섯째,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도시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프라 덕분에 오히려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료나 저렴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물가가 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주거 관리비와 생활비 예측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래된 전원주택 수리비에 허덕이는 것보다 관리가 체계화된 아파트에서 사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도시는 병원, 문화, 교통, 세대교류, 경제성이라는 5가지 장점을 한꺼번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노후는 결국 도시에서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후에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건 단순히 시골이냐, 도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세밀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노후 주거 선택 체크리스트입니다. 노후 주거지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건 도보권에 병원이 있느냐입니다. 큰 병원까지 30분 이내, 가까운 곳에 의원과 약국이 있는지가 최소 조건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 외곽이라도 큰 병원이 10분 거리에 있으니 외롭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 나이가 들면 모든 선택의 기준은 결국 내 몸이 불편할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매번 의지를 불태우긴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실, 근처 공원 산책로, 노인복지관의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죠. 지리인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파크 골프를 배우면서 운동도 되고 친구도 생겼다. 돈도 거의 안 든다. 노후에 필요한 건 거창한 헬스장이 아니라 매일 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죠.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주민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근처 공연장 같은 문화 인프라는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70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도서관 덕분에 책 읽는 재미로 외로울 틈이 없다다. 작은 문화 공간 하나가 노후의 무료함과 외로움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노후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빠르게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집니다. 따라서 주거지를 고를 때 커뮤니티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 환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집값만 볼 게 아니라 생활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전원주택은 집 자체는 싸 보일 수 있지만 수리 난방 교통비가 더 들어서 전체 지출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는 들어도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60대 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는 내지만 수리비로 몇백씩 깨질 일은 없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정리해보면 노후 주거 선택의 체크리스트는 이 5가지입니다. 병원 가까이 있는지, 매일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문화, 여가 공간이 확보됐는지, 내 취향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인지,
생활비 구조가 예측 가능한지, 이 5가지 기준만 충족된다면 꼭 서울 한복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라도 충분히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멋진 집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주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관계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매일 만나던 동료와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누구도 일부러 관계를 끊으려는 건 아니지만 출퇴근이라는 공통의 리듬이 없어지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TV만 켜둔 채 혼자 밥을 먹는 생활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외로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립은 곧 건강 악화, 우울증,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관계와 취미를 새로 짜맞추려면 먼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안 봐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골프, 여행, 자격증 공부가 아니라 나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60대에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신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작은 성취가 쌓인다. 그 성취가 하루를 버티게 하고 용기를 준다. 이처럼 취미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예전 세대는 고향, 학연, 직장 동료 같은 전통적 관계망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의 노후는 다릅니다. 취미와 취향을 중심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악기 앙상블 모임에 참여한 60대 중반 지인은 오히려 2030대 단원들과 합주할 때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로 서열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죠. 같은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분모가 있으니 관계는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 흐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언젠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게 된다. 결국 노후의 인간관계는 나이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나면 꼰대가 되지만 취향을 기준으로 만나면 동료가 됩니다. 은퇴 이후 삶은 취미 따로, 관계 따로가 아니라 취미와 관계가 연결될 때 비로소 지속됩니다. 악기를 배우다 보면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고 운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함께 뛰는 친구가 생깁니다. 책을 읽으면 독서 모임을 찾게 됩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진짜 취미다. 그래야 외롭지 않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 즉, 나 혼자 몰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가 따라오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이후의 관계와 취미는 다시 짜야 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직장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니 붙잡지 말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을 것. 그 취미가 새로운 동료와 연결되는 접점이 될 것. 관계는 나이가 아니라 취향으로 수평적으로 이어질 것. 이 4가지를 실천한다면 은퇴 이후에도 고립되지 않고 활력 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이야기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노후라는 건 집이 어디냐, 돈이 얼마냐 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손주 돌본다는데 나는 왜? 친구는 큰 평수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는 좁네. 은퇴한 지인은 해외여행 다니던데 나는 못 가네. 이런 비교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비교하는 순간 내 노후는 결핍으로만 채워집니다. 아무도 안 봐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매일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은 활동,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생활 리듬. 이 네 가지가 모이면 그게 바로 안정된 노후로 연결됩니다. 어떤 60대 분은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셨대요. 처음엔 용기도 안 났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작은 성취가 쌓이고 그게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더랍니다. 바로 음악이라는 노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은데 무슨 새로운 걸 해.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노후는 늦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면 된다가 정답이에요.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 것, 내 것을 만들 것. 늦었다는 생각 대신 지금 시작할 것. 그리고 나이가 아니라 취향으로 연결될 것. 노후를 잘 산다는 건 멋있게 늙는 게 아닙니다. 멋있는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핵심 메시지입니다. 8단계. 오늘 이야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리해보면 노후에 살기 좋은 곳은 단순히 집 위치가 아닙니다. 병원 가까이 있는지, 매일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여가 시설이 있는지, 이런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남이 뭘 하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는 태도, 남의 욕망이 아니라 내 취향을 지켜내는 태도. 이게 결국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덜 외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나만의 중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매일 하면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